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며 생각하며 그 5번째로 80세 이상 세대들은 어떤 세상을 살았을까? 그들을 아십니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국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태어나는 시기, 즉 때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좋은 시기에 태어나 부모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없이 자라나 원하는 배필, 즉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소망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들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더 많은 서러움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의 80대 이상의 세대들은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라는 가슴 아픈 전쟁을 또 한 번 겪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서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80대 이상의 세대들은 초근 목표로 연명해온 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살아온 슬픈 세대들입니다. 소나무의 겉껍질을 벗겨내면 속껍질이 나오는데 그 속껍질은 부드럽고 달짝지근하여 허기진 배에는 중요한 요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에 들어가면 송진으로 돌같이 굳어져 대변을 볼 때 나오질 않아 있는 힘을 다해 억지로 변을 보다 보니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시대를 잘 표현한 자료가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제1호 배경훈 교수가 쓴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한국인들은 대개 어린 시절의 배고픔을 기억한다. 이른 봄이면 야산에 올라가 진달래꽃을 따먹다가 비슷하게 생긴 철쭉꽃을 잘못 따먹고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굴렀던 일. 겨울에 내리는 한방눈이 모두 쌀이었으면 하고 바랬던 일. 온여울에 피는 감꽃도 아이들은 그냥 두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없거나 질병 등으로 가장 노릇을 못하는 경우 그 고통은 훨씬 더 비참했다. 요즘으로 보면 짐승에게도 줄 수 없는 사료만 못한 것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참상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다. 196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청이 공식 집계한 도내 농가의 수는 16만 4,042가구였고 총 94만 6천 명이 대책 없이 굶고 있었다. 당시에는 핵가족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가구를 5명, 보통은 그보다 많았지만으로 잡아보면 87%가 굶는 셈이었다. 열에 9은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대였다. 같은 날 다른 신문 기사에는 각 면사무소에는 구호를 원하는 농민이 줄을 잇고 이들은 대부분 부창병, 즉 굶주림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살가죽이 들떠 몸이 붓는 병 때문에 발걸음마저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이런 현상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구정, 즉 설날이 지난 뒤에는 10대들의 가출이 부쩍 증가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같은 시기에 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1961년 3월 12일자 같은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피를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극빈층이 많았는데 이들은 주로 당시 서대문 적십자병원, 서울대 부속병원, 성모병원, 백병원 등 서울 시내 9개 병원에 자신의 피를 팔아 돈을 마련했는데 가난한 이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슬픈 일은 이들에게 피를 파는 사람들의 등을 치는 족속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소위 대빵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대판 흡혈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피 파는 사람들이 큰 대접 하나 분량인 380cc의 피를 뽑고 4,000원의 돈을 받았다. 지금의 돈 가치로 환산해보면 15,000원이 안 되는 돈이다. 이렇게 피를 빨아 연명하던 사람들에게 기생하던 사람들이 대빵족이었는데 이들은 피를 파는 사람들에게 자리값이란 명목으로 500에서 1,000원씩을 뜯어냈다. 이들의 행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도시의 많은 극빈층에서는 먹을 게 없어 그야말로 굶기를 밥 먹듯 했는데 많은 사람이 먹지를 못해 황달병에 걸려 소변을 보면 정상 색깔이 아니고 피같이 붉은 색깔이었고 눈은 겨우 뜨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몸은 뼈에다 가죽만 겨우 씌워진 격으로 뼈 따로 가죽 따로 노는 형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당시는 대가족 시대에서 보통 10명 이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머니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가족 먹을 음식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말이 아니었습니다. 멀건 나물죽도 본인에게는 차례가 안 돌아와 대접에다 냉수 한 대접을 받아 간장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고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먼 산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황금찬 시인은 1957년에 그가 쓴 보릿고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릿고개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 아버지의 눈물, 애할머니의 흐느낌. 어머니가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소녀는 죽은 동생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한다. 에베레스트는 아세아의 산이다. 몽블랑은 유럽, 와스카라는 아메리카의 꽃, 아프리카엔 킬리만자로가 있다. 이 산들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누구도 뼈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갔다. 굶으며 넘었다. 얼마나 한 사람은 죽어서 못 넘었다. 코리아의 보릿고개 안 넘을 수 없는 운명의 해발 9,000m. 소녀는 풀밭에 누웠다. 하늘은 하늘의 보리알.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작가 안효정은 그가 쓴 하얀 전쟁이라는 책에 하얀 전쟁에서 6.25 때 겪었던 배고픈 고통의 경험을 이렇게 썼습니다. 미군이 학교 운동장에 버리고 간 빵과 뺑코들이 트럭에서 던져주던 깡통과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물자와 군용 건빵과 야간 후퇴를 하던 군인들의 건빵과 재간이나 꿀꿀이 죽으로 때우던 끼니와 이가 들끓는 속옷과 찬바람이 부는 날 골짜기에서 칡뿌리를 캐어 먹었던 일. 시골 마을에서는 개구리 뒤따리는 우렁과 메뚜기랑 함께 단백질 보충의 중요한 수단이었고 뱀딸기, 고염과 개복숭아, 개멀구, 모루, 달에는 고급 과일처럼 대접받던 시기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제대로 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고 일을 하다 몸을 다쳐도 된장이나 바르고 소위 말하는 아까진기만 해도 고급 치료약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사는 아이들은 미군이 지나다 준 껌 하나를 춘자가 먼저 씹고 그 다음은 말자가 또 며칠 씹고 잘 때는 신문지로 바른 벽에다 손바닥으로 눌러 붙여놓고 놓았다가 다음날 남동생들에게 큰 소리로 생색내며 던져주며 아껴 씹으라고 훈시하던 추인껌 돌림빵 세대들. 차마 웃을 수도 없었던 세대. 다시 안정욱 작가. 나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미군 부대 쓰레기터를 날마다 찾아갔다. 미군이 쓰다버린 면도칼이나 톱날처럼 날카로운 깡통 뚜껑에 가끔 발을 비기는 했지만 어쩌다 내가 쓰레기 속에서 고기 한 점이라도 찾아내면
그날은 온 식구가 시큼한 술찌개미 대신에 맛 좋은 꿀꿀이죽을 끓여 먹었다. 논바닥 한가운데나 비탈에 미군들이 버린 쓰레기가 동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탐험의 세계였다. 종아리까지 푹푹 빠지는 커피 찌꺼기를 막대기로 파헤치면 갈색 반딱 종이에 싼 먹다 남은 초콜릿과 젤리 그리고 때로는 달콤한 귤 따위가 나오기도 했다. 어느 날은 살점이 아직 많이 붙은 닭다리가 무척 많이 나왔고 나는 커다란 우유통에 닭고기를 잔뜩 담아 집으로 가지고 갔으며 어머니는 그 뼈와 고기로 맛있는 국을 끓였고 일터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닭고기 국을 말끔히 닦아 마신 다음 한밤중에 나를 앞세워 다시 쓰레기터로 보물찾기에 나섰다. 여기저기서 굶주림에 의한 부항병 환자들이 누렇게 부어오른 얼굴에 눈은 초점을 잃고 희망 없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많은 사람들, 이들에게는 오직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이었고 그 운동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많은 아픔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세대들의 가치관과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의 가치관 차이에서 겪는 부모 자식 세대 간의 갈등과 해소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 중 대부분의 부모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한창 본격적으로 부흥하던 1970년대부터 태어난 세대들 중에는 부모 세대들이 겪은 고통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말은 안 하지만 세대 차이에서 겪는 갈등이 아주 심하다 보니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자식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다 날리고 자식만은 가난의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많은 재산을 쏟아부어 최고의 지식인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나이 5, 60이 되어도 자립을 못하고 부모한테 기생하면서 툭하면 무식하다고 대드는 세태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고령자들의 사연을 보면 모진 고생 다 하며 어렵게 모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털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부모들이 자식들과 연을 끊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어디론가 은신하는 경우를 보며 한없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모진 고생을 다하며 살아온 노부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을 에일 듯 북풍 한설에 휘몰아치는 한겨울이나 숨쉬기도 힘든 여름의 삼복더위 또는 장대같이 쏟아지는 장마철에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급식소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노인들 속에도 자식들이 잘못돼서 그런 신세가 된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